오디오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정보부인 모사드의 작전, 오퍼레이션 모지즈, 즉 모세 작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작전은 1984년 이디오피아 내전 중에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수단을 거쳐 비밀리에 구출하여 이스라엘로 데려간 작전을 말합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오랜 논쟁 끝에 유대인으로 인정하였는데 그들을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그들 중 기독교인들은 팔라시무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디오피아의 흑인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구전에 따르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리크 1세가 베타 이스라엘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는 없는 구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디오피아에서 유대교 신앙과 예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발견된 후 그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후 유전자 검사의 초기 연구들에서는 베타 이스라엘과 유대인 사이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2012년에 나온 연구 결과에서 베타 이스라엘은 외모는 이디오피아 원주민과 닮았지만 약간의 유대인 혈통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이디오피아로 건너간 유대인들이 그곳의 원주민들과 혼혈되었고 유대교 신앙을 지켜나간 것으로 추정하게 합니다. 그들의 존재에 대한 소식을 들은 유대교 랍비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검은 피부가 아닌 유대인의 존재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큰 절기인 하누카를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누카가 시작된 기원전 164년 이전에 이디오피아로 왔으며 그 후 다른 지역 유대인들과 접촉이 없이 살아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1974년 9월 이디오피아에서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데르그에 의해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1세에 대항한 에티오피아 내전이 일어나고 데르그가 에티오피아를 장악하게 되자 베타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로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관광비자로 이스라엘에 들어와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처음에 이스라엘 정부는 베타 이스라엘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정부는 베타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므로 귀환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선언했고 그 후 메나헴 백인 총리는 베타 이스라엘이 사라진 10지파의 후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유대인 중 페레드 아클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살던 에디오피아 마을의 학교 교장이자 지역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다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 일로 인해 이디오피아 정부의 수배를 받아 결국 수단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수단으로 간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의 내정과 기근이라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아클럼은 여러 구호단체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에 가기를 원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는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도록 모사드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사드의 비밀요원 다니가 아클럼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였고 그는 모사드에게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수단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그 후의 작전에도 동참하였습니다. 1984년 11월 이스라엘의 비밀내각회의 이후 모세 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4년 11월 21일에 시작된 이 작전은 이디오피아인들을 수단의 난민 수용소로 이동시켜서 수단에서 벨기에의 브뤼셀을 거쳐 이스라엘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유대인이 소유한 항공사 트랜스 유러피안 항공사가 항공기를 빌려주고 이스라엘군이 그 수송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성경인물 모세의 이름을 딴 이 작전은 당시 미국 국무부의 난민 담당 부책임자였던 리차드 크리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수단에 위치한 난민 수용소에서 이디오피아 유대인에 대한 박해에 대한 설명을 받은 후 크리거는 공수 계획을 생각해냈고 작전을 촉진하기 위해 모사드와 수단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작전은 이스라엘 정보부인 모사드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방위군, 미국 중앙정보국, 수단 주재 미국 대사관, 용병, 수단 국가보안군 간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수단의 대통령도 비밀리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베타 이스라엘이 수단의 난민 수용소로 가려고 이디오피아를 떠났습니다. 걸어서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여행 중 혹은 난민 수용소에서 폭력과 질병으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민 수용소에 사람들이 떠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난민들로 채워졌습니다. 다니와 아클럼이 주도하는 이 작전을 통해 항공편을 통해
수천 명의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위조 문서를 가지고 수단의 하르툼 공항을 통해 유럽을 거쳐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가야 할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항공기가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홍해바다를 통해 수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버려진 리조트를 찾아서 수단 정부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위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지인 직원들을 고용해 운영을 하면서 난민 캠프의 유대인들을 홍해로 실어오면 바닷가에 대기하고 있던 특수부대원들이 사람들을 고무보트에 태워 먼 바다에 대기하고 있는 군함으로 옮겨 태워서 이스라엘로 데려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영화가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입니다. 바다를 통해 구출하는 방법이 많이 노출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방법을 찾았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사용하다 버려진 활주로를 발견하여 그곳을 통해 사람들을 수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발각되면서 활주로가 없는 사막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을 알게 된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하면서 아랍 국가들이 수단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고 수단 정부는 항공기를 통한 작전을 중단시켰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수단의 군부 쿠데타를 통해 수단의 정권이 바뀌면서 수단의 새 군사정부가 모사드 요원들을 잡으려고 하자 모사드 수장은 비밀 요원들에게 전원 철수를 명령했고 1985년 2월 5일 리조트에 남아있던 모사드 요원들이 급히 떠나면서 이 작전은 종료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이스라엘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수용소에서 또는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작전의 조기 종료에 따라 약 1000명이 이디오피아 유대인이 수단에 남겨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